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비상걸레인 중국 경제 3마리 회색 코뿔소 드러나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위기에 점점 더 노출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공동 부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욱더 중국 경제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지금 현 상황이죠. 지금 중국 경제를 우려하면서 등장했던 단어가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서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이죠. 현재 중국에서 우려되고 있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고 있는 것은 그림자 금융, 그리고 부동산 거품, 국유 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지방 정부의 부채, 이러한 과도한 또 M&A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불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과도한 부채, 그림자 금융,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실체가 점점 중국 가운데 드러나면서 이 회색 코뿔소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동계올림픽이 2월 4일 날 일어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암문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이번 동계올림픽은 대규모 적자올림픽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국으로 구경하는 온 사람도 전혀 없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선전하려고 하는 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지금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듯한 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과도한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비상 걸린 중국 경제 3마리 회색 코뿔소 드러나다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 이 베이징의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는 점점 없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의 그 도로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그 폐쇄적인 이런 베이징 올림픽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의 분위기가 점점 느껴지지 않고 있죠. 14년 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방역이 계속되고 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이것을 반증을 하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인들이 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갑을 열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 기업들도 중국에 그 진출한 기업들, 여러 기업들도 마케팅에 열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메가가 지금 중국 내에 세운 그 시계탑인데요. 이 시계탑 덩그러니 놓여져만 있지 이 분위기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 전 지역을 휘감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중국에서 퍼지면서 중국 정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 큰 변수, 내수 침체, 그리고 투자 부진. 특히 내수 침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내수 침체를 통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 부진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15년 신용위기 이후 등장한 중국 경제의 3마리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라고 하는데, 그레이 라이노가 여전히 중국의 목을 죄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회색 코뿔소는 3마리. 첫 번째로는 부동산 버블, 두 번째로는 그림자 금융, 규제밖의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이러한 곳에, 아니면 지방정부라든지 이러한 그림자 금융 같은 것,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부채입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은 비대면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올림픽 특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죠.
2021년 공산당 창단 이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원년인 올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심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제 행사가 3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올해로 지금 넘어온 상황, 2022년에 또 합니다. 또 하계 아시안게임, 그 동계올림픽, 이 3개의 국제 행사를 유치시키고 올 10월 달에 제20차 중국 당대회,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까지 한다라는 게 큰 마스터 플랜이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변이의 확산을 통해서 중국은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뉴욕타임즈도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수요 감소와 부채 증가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면서 시 주석은 40년 전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궁지에서 나라를 구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경제적 난관에 직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샤오핑이 지금 중국의 개방 정책을 이끌었잖아요. 마오쩌둥, 말하자면 공산주의자가 완전히 지금 현재 중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진짜 공산주의자였던 마오쩌둥,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공산주의자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중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 전 베이징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이러한 환희가 이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내리막 걷는 중국 경제 성장률, 마오, 5란 뜻이거든요. 5%가 지금 빨간불이 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5년 만기 국채 CDS 신용보조스왑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1월 17일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자, 지금 보시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증가세라는 거죠. 검정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증가하는 쪽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2021년 1월 달과 지금 1월을 비교해 보면 0.35라는 숫자에서 0.48까지 지금 오르는 상황. 이 신용부도스와프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의 신용도가 나빠짐을 지금 뜻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삐걱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대두되고 있는, 특히 시진핑의 3연임 사이에 발표할 이 즈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2015년도에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폭락에 따른 차이나 쇼크,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사건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에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중국 경제의 지표 자체가 중국 경기 하락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물론 이 수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는 거죠. 2021년 분기별 GDP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거예요. 스스로 발표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2021년 1분기와 같은 경우는 18.3%, 2분기는 7.9%, 3분기 4.9%, 4분기 4.9%입니다. 자, 이게 4.9%가 아니라 4%대로 떨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1분기가 제일 높았죠. 그리고 계속 쭉 떨어지는 하방 국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왜 1분기가 높았느냐? 1분기가 높았다는 것은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이 상황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부터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코로나 사태의 진정성을 보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넘어온 상황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고
이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외국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중국의 GDP 자체, 국내 총생산을 GDP라고 부르거든요. 국내 총생산 자체가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성장 동력이 꺼져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4%를 겨우 턱걸이한 상황. 2021년 GDP 전체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8.1%라는 그 GDP 전체 성장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만 보면 거의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12년 7.9% 이후 최고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은 굉장히 암무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장, 8.2%의 성장은 1분기 때문에 나왔고요. 1분기 때문에 나왔고 이는 2020년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사실이죠. 2020년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들이 생산을 멈춘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입니다. 그러나 1분기 18.3% 성장을 지키지 못하고 4분기에는 4%대에 겨우 턱걸이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이 멈추었던 해외 기업들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평균 성장률은 5.1%. 이 수치는 마오 5% 성장률, GDP 5.5% 성장률 자체가 이제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려왔음을 보게 되고 중국이 올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경제, 국내 총생산 GDP 기준은 5%. 5%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이 원했던 2022년 5% 선은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증권이 예상한 중국 성장률은 4.3%, JP모건이 전망한 예상치는 4.7%,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GDP 성장률을 5%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개방정책 이후 5% 이하의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1990년 3.9%를 제외하고는 31년간 한 번도 없었던 사건. 그래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사건이 드디어 올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GDP 성장을 받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수출주, 그래서 세계 수출 공장이라고 불렸던 지금 중국이 그 동력이 꺼져가면서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무너져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러한 무너져 가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은 수출 국가에서 이제 그 내수 중심의 국가로 변모를 시킨 것이에요. 2019년 미중 경제전쟁 이후 중국은 내수 주도 국가로 급격히 변해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2019년 말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서 여러 해외 공장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셧다운을 당했고, 이 기회를 틈을 타서 중국의 수출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이것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2021년이 넘어오면서 이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이제는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이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든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공장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의 수출 수요가 이에 따라서 급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2020년 이후 중국의 수출은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의 발발이 중국을 더욱더 수출 주도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 미국 무역 분쟁의 가장 큰 무기였던 중국의 내수가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는 중국이 정책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동력이 상실되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전력 소비, 철도 교통량 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경기 활동 지수 CAT는 작년 2021년 2월에 33.2포인트에서
11월에 2.6%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CATF 대폭락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 GDP의 60%, 세수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의 폐업의 급증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할까?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수도 제대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이 쌍끌이 정책이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폐업 기업 수는 2019년 240만 개에서 작년이 2021년에는 437만 개로 2년 새에 82%나 증가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중소 영세 기업의 폐업의 급증은 전력난, 그리고 해외 공장의 정상화,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었던 이러한 배경이 있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행렬과는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죠.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 그래서 중국 내수는 키우고 수입은 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 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민은행에 지난달 단행한 금리 인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인하, 12%에서 11.5%. 그리고 기준금리, LPR 1년물을 지금 1년물인데 대출 우대금리라고도 불리고요. 이게 0.05%포인트 인하, 이게 3.85%에서 3.8%로. 그리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LMLF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인하, 2.95%에서 2.85%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 그래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데 더 저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것만큼 지금 시중에 자금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이 외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UBP 은행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이딴 금리 인하, 말하자면 중국의 이딴 금리 인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부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지표에 대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2020년에 2월달에 마이너스 20.5%였던 것이 2021년 3월달 중국 경기가 좀 초반기에 좋아진 적이 있었죠. 10%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34.2가 됐었는데 다시 1.7로 꺼져버린 현 상황. 소매 판매 자체가 완전히 시동이 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동 지수, 여기 CAT라고 하는데 소비자 기대 지수, 전력 소비,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착공 면적, 철도 교통량.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경기가 어떤 건지 보는 건데, 자, 2020년 2월달, 이때 당시가 코로나가 발발했던 시기죠. 코로나가 발발했던 이 시기는 뚝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외국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주문이 막 몰려들었던 이 시기에 급작스럽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다시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의 70대 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을 보면 지금 현재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0.28%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급박하게 경제 부흥 정책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총생산 GDP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탈출하면서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수출 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수출 정책이 이제 내수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빠졌기 때문이죠. 중국 내에서는 임금을 인상시켜 돈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재 임금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인도보다도 비싸고 베트남보다도 중국의 임금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에서의 이런 임금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모든 주문들이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중국에 들어갔었던 해외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중국 내수를 보고 하는 기업들만 지금 거기에 있고 그 수요만 거기서 하고 이제는 외부로 빠져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데, 내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려버렸다는 거죠. 그 배경이 무엇이냐? 현재 중국은 내수를 통한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제동이 걸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입니다. 2001년 WTO 진입 이후 무선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G2로 불렸죠. 미국하고 중국이 G2로 반열에 오른 상황. 그런데 이러한 G2까지 올랐던 중국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G2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꺼져가는 동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노력에도 성장의 제동이 걸리는 가장 큰 조건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코로나 발생을 제로화하겠다라는 칭링 정책을 펼치고 있죠. 공산당 일당 독재 권위주의 체제로 바탕으로 해서 이동을 제한시킨다든지 전면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중이죠. 바이러스 전파를 어느 정도 감수하며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상황과 위드 코로나와 같은 경우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가장 먼저 코로나를 탈출을 선언하며 효과를 본 듯 했죠. 그러나 변이가 거듭하면서 코로나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 오미크론 변이에 와서는 그 정책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역 차단 속도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다고 보니 경제 활동까지 위축시키면서 소비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소비 판매 증가율 2019년 대비 6개월, 말하자면 2월에서 7월이나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있었지만 기저효과로 해서 작년 2월과 3월 소비 판매 증가율은 30%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락해서 지난달인 2021년 12월에는 1.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소비 판매 통계가 시작한 이래 199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2021년 12월 달에 1.7%는 지금 소비 판매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최저치. 지금 얼마나 소비 판매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12월에는 연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따라서 만드는 연말의 광군제 효과도 2021년 12월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다가 보니 경제 활동도 위축되면서 소비도 얼어붙고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 주요 성이나 시 사이의 이동도 크게 움츠러들면서 이 여행 그리고 소비 이 패턴들이 완전히 끼어지고 된 상황. 삼성증권이 발표한 2021년 12월 중국 내 1일 동안 성시간 평균 이동지수는 2019년 대비 16.2%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외부 활동을 강제적으로 제약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지갑을 굳게 닫고 있죠. 이것은 저축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 업체 CEIC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20년에서 2021년 중국의 가계저축이 19조 4천억 위안이나 증가를 했지만 소비 판매는 같은 기간 동안 3조 2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는 그 속도와 그리고 소비 판매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얼른 계산을 해봐도 한 6배가량 지금 저축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중국 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오미크론의 영향이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위험한 바이러스로 우리가 불렸고 그리고 오미크론도 덜 위험한 바이러스로 지금 불린 상황. 지금 덜 위험한 바이러스는 그만큼 전파 속도가 빨라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중국 내 소비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더욱더 움츠러들고 있는데 작년 내내 2달의 수에 머물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일주일 평균으로 작년 말에 100명을 넘어서더니 올해 초에 200명을 기록하자 중국 당국은 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 전 코로나 확산세를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이고 있는데 산시성 시안시는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넘게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허난성의 위저우 그리고 안양시에도 봉쇄 조치가 내려진 상황. 스위스 투자은행의 UBS의 왕타오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코로나 상황과 그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비롯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엄격한 방역 정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폐쇄적인 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을 오히려 부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조금 더 볼게요. 중국의 GDP 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지금 현재 성장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중국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 달에 4.2%였던 1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3.8%까지 떨어진 상황.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올릴 가능성은 없고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위협이 되는 회색 코뿔소가 점차적으로 몸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 중국의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현재 위기가 이전부터 계속 드러나려고 준비했었던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회색 코뿔소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드러난 위험한 회색 코뿔소는 그림자 금융, 그에 따른 부동산 버블, 기업 부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과 연관된 문제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와 감시를 피해서 우회 경로를 통해 빚을 많이 내고 이러한 기업들이 빚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무조건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연쇄 부도 그리고 대량 실업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년물 LPR 그리고 1년물 LPR까지 금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9년 기준 무려 84조 8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경 5,900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도 그 규모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를 통해 조달한 기업들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면서 중국 경제는 신용위기에 직면한 상태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현재 위기를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만든 계기로 보이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 중국 비금융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9.1%, 미국과 같은 경우는 78.1%, 영국은 78.2%인데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평균은 96.1%과 비교해도 1.7배가량이죠. 그래서 위험선상에 놓인 중국의 부채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주요국 비금융기업들의 GDP 대비 금융기업들이 아니에요. 비금융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보면 중국이 159.1%, 한국과 같은 경우는 104.6%, 일본 106.4%, 미국이 78.1%, 영국이 78.2%,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40% 후반대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할 빚을 낸 건설업체들이 중국 부동산 붐을 타서 이것을 통해 주택 공급에 뛰어들면서 중국 전역에서 작년 기준 30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버블. 중국은 공동부유를 주창을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였고 370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던 헝다그룹이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중국에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시행을 하면서 GDP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죠. 중국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작년 9월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공동부유가 주창된 그때 시대부터예요. 전환해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2015년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작년 8월 마이너스 0.08%로 돌아서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꺾이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들도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일반 기업들도. 현재 기업 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도 부동산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지난 1년여간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이 내용 때문이죠. 중국의 부동산의 분위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기대고 성장을 했던 중국의 기업들, 중국의 지방정부들, 이것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의 그 이율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듯 부족한 재정을 부동산의 성장으로 성장을 했던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서 중국의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년 초 0.3%에도 움직이던 5년 만기 중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올 초 0.5%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죠. 거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CDS 프리미엄의 상승,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여기에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넘쳐나고 이 넘쳐난 것들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949년 국가 창립 이래 최저 출산율, 작년 인구는 1000명당 7.52명을 동반한 급속한 고령화도 중국 경제가 짊어진 리스크 요인으로 오히려 지금 중국의 경제가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노령화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중 갈등의 상황도 중국에 처한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죠. 미중 갈등은 중국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미중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결단코 성장을 할 수 없다. 만약 제가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중국의 모든 부채들이 이러한 증권까지도 미국에 사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경제 헤게모니까지 미국이 탈취하게 되면, 서방 세력이 탈취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다시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리스크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이 중국의 리스크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는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더욱더 수렁 속에 들어가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리스크 문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죠. 올 하반기인 10월에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의 방점을 찍기 위해 현재 떨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12월에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인 데다가 시중에 돈을 다시 풀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빈부격차를 활대로 지금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슬로건의 공동부유 정책의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공동부유를 주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의 3연임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재정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같은 경우는 연착륙은 정말 힘들 것 같고 이제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까지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최근 사설에서 중국은 세계 GDP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나라였고 향후 5년간 전 세계 성장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세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만약 그 성장 엔진이 꺼지게 되면 중국을 상대로 물건을 팔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이 꺼져간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자신들의 정책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정책의 우수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체인 폴kswagen 그리고 도요타는 이달 들어 텐진 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을 했고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대중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리스크의 위험성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죠. 현대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 1%포인트가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작년 수출에 호조를 보인 것을 비롯해서 지난달 제조업 관리자 지수인 PMI가 소폭 반등, 그리고 2월 춘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내수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근거로 해서 중국 위기로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항저우에서 하계 아시안 게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청두에서 한다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봉쇄 조치, 특히 청두와 같은 경우 사천성이 있죠. 그리고 항저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서해에 접해져 있는 나라, 도시, 이곳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중심, 중국의 동쪽,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통제를 시켜야 되는 현 상황을 보면 봉쇄 조치가 완화하는 생각은 우리는 접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 경제의 추가적 추세적 반등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뒤 철강,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의 수출 주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국 통계국의 제조 PMI 내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수출 경기마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수출 감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중국의 주문을 대신을 받았었던 베트남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었고, 그런데 지금 베트남도 다시 열렸고 말레이시아도 다시 열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굳이 주문을 넣을 필요성이 없고 중국에서도 지금 임금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민간 부분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중국은 더는 빚더미 성장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라도 빚더미에 빚더미를 더 안을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다이쿠 중국 칭화대 경제사상 실천연구원장은 중국 경제에 있어 향후 5년은 40년 전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래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의 책사로 불리는 그의 발언으로 보아서 중국 정부의 성장은 더욱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이 말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올해 성장률은 꼬라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지 않다. 해외 투자들이 중국으로 몰려가야 되는 입장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 중국의 내수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